고체 열전달 문제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공부를 합시다. 열전달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전도, heat conduction입니다. 1차원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몇 번인가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3차원으로 확장한 문제만 남았죠. 푸이에르는 열전도는 온도 구배와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법칙을 사용합니다. 마치 그 선형 탄성학에서 후크 법칙을 사용하듯이 잘 맞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열은 당연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결과입니다. 수식으로 살펴보자면 열유동, 즉 히플락스는 온도 구배와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K입니다. 이러면 연력학 제2법칙을 자동적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이 K를 열전도 계수, coefficient of heat conduction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류 열전달, heat convection이 있습니다. 대기물질의 유동에 의한 열전달이 이 대류 열전달입니다. 이 수식으로 대류 열전달 현상이 수식화됩니다. 표면 온도와 대기 온도의 차에다가 열 전달 계수,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또는 coefficient of convective heat transfer를 곱한 것입니다. 이것을 뉴턴의 열 대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복사 열전달, 즉 radiation heat transfer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화되죠. 이때 온도의 단위는 켈빈입니다. 시그마로 표현된 상수를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고정된 값이죠. 입실론은 방사율, 즉 emissiv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물질이 완벽한 흑제일 경우, 흑체 우리가 perfect black body라고 그러죠. 그럴 경우 방사율은 1입니다. 그 이외에는 1보다 작습니다. 여기서는 열전도 방정식에 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공간상의 임의의 미소 최적과 표면에서 열전달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각 면에서 단위 시간당 열 전달량과 최적에서 발생한 열 생성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열 유동에 의한 1차 평면 방식이 됩니다만 푸이에르의 열 전도 법칙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소승 가공에서는 응력 동력, 즉 스트레스 파워가 행한 에너지 중에서 한 95% 내외가 소승열로 소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경계 조건을 정리했습니다만 일부 영역에서 온도가 조절될 수 있고 나머지는 이 경계 조건으로 수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와 금형의 경계면에서 입실론을 0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면에서의 두 물체 간의 열전달은 대류 열전달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에서 QF는 마찰열에 의한 발열을 의미합니다. 두 물체가 접촉하는 영역에서만 의미 있는 값입니다. 물론. 그리고 아까 그 응력 동력 있죠. 이게 이제 소승열이죠.
소수율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5% 내외, 만 10%까지, 그죠? 그 정도의 에너지는 무엇으로 남겠습니까? 그것은 내부의 에너지로 남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전위 밀도 상승으로 남게 되죠. 나중에 우리 열 처리를 한다든지 이때 가열을 하게 되면 그러한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재결정이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소승 가공에서 그 5%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품의 내부를 갖다가 금속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동 문제와 열 전달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유동 해석을 하면 응력과 변형률 속도가 얻어집니다. 이것들을 이중 내석하면 응력, 동력, 즉 스트레스 파워이며 이것의 약 95% 내외가 소승열로 나타납니다. 발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물론 소재의 온도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당연히 열전달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 변화는 열 팽창과 함께 재료의 상태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재료 상수도 달라지지만 특히 유동력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큰 문제 간에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직접 연계해서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개 문제를 분리해서 풀고 반복 계산을 통해서 수렴된 해를 찾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계산 시간 등의 문제로 반복 계산수를 좀 제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반복 계산을 하지 않는 대신 해석 스텝 수를 충분히 늘리는 방법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해석 또는 비등원 해석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동 문제와 열 전달 문제 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해서 소승가공 공정을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계 해석을 coupled analysis다. 또 비동원 해석을 non-isothermal analysis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다단 냉간 단조 공정의 비동원 해석의 사례입니다. 냉간이지만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열 변형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크랭크샤프트 열간 단조 공정을 연계 해석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고려한 거죠. 물론 이제 온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유동 응력이 온도에 의존적일 텐데 그 의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압축, 고압축 시험 등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오차가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열간 단조 공정을 연계 해석으로 풀지 않고 등원 해석, 즉 isothermal analysis를 실시해서 공학적인 답을 안정적인 답을 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열간 단조에서 온도가 중요하지만 그게 그 지배적인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형이 상당히 짧은 동안 이루어지고 물론 금형 표면에서 온도가 식지만 그리고 또 열 생성이 일어나죠. 그게 열 생성이 한 6, 70도 정도? 물론 공기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 자체, 그리고 성의 하중 자체는 온도가 영향을 미치지만
지배적이지 않다. 대신 우리가 온도 인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유동력의 온도 의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